2장으로 넘어갈까요? 제2장 부족할수록 사유재산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그럼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건 구체적으로 뭐냐? 예, 사유재산. 쉽게 얘기해서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내 사유재산이야. 예를 들어서 이 볼펜, 이거 제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볼펜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영진 PD님을 마음대로 막 때리고 찌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이거를 나 혼자 쓰든 이걸 우리 김 PD님하고 같이 나눠 쓰든 내가 그 양반한테 이걸 주든 아니면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든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재산이다. 내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좀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배타적 사용권 제가 잠깐 보고해야겠네요. 배타적인 사용권과 수익권과 처분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배타적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내가 알아서 내가 쓸 거야. 예.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쓰든 간섭하지 말어. 라는 것이죠. 그게 배타적인 사용권입니다. 근데 배타적 수익권은 뭐냐? 자, 이거 누가 나한테 빌려 쓰고 싶으면 나한테 허락을 받아.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나한테 들어줘.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하루 쓰는데 10원씩 나한테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배타적 수익권이죠. 마찬가지로 돈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야, 이거 갖다 써,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타적 수익권입니다. 단지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쓰게 할 것인지, 내 재산을 쓰게 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주인인. 그게 바로 배타적 수익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배타적 처분권이라고 하는 건, 처분권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건 내가 알아서 누구한테 팔든, 누구한테 주든,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한다. 어떤 조건에 하든, 누구한테 이걸 처분을 하든, 그것은 이 소유주,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권리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야박한 개념 같잖아요. 이거 그러면 말이지 너무 깍쟁이 아니야? 너무 얌체 아니야? 야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서브 챕터 제목 사유재산은 상대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누구 소유입니까? 재산권자는 아마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이 같이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거나 어머니거나 그렇겠죠. 예. 분명히 자식한테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족 중에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자식들한테 이 재산을 못 쓰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자기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 가족, 그러니까 부인도 쓰고 자식들도 쓰고 다 같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유재산, 즉 배타적인 사용권, 배타적인 수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인 것이죠. 자기 가족 안에서는 이게 사유재산이 아니고 거의 공유재산, 공동재산인 셈인 거죠. 물론 자식이 부모한테 말이지 이거 내놓으세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야 임마 이게 네 거야? 나가 집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부모 자식 사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니까 그 소유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것이지, 그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이거는 공유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아파트의 그 전용 면적과 공유 면적 뭐 그거의 차이도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말씀도 이제 드리고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책으로 하면, 이제, 그 다음, 작은 소장인데, 여기 제목은 국유, 공유, 사유, 공유, 합유, 총유, 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쭉 써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자, 국유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국유. 예, 나라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유가 지금 두 번 나오는데, 국유, 공유, 사유, 공유, 합유, 총유인데, 공유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공유는 공평할 공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공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국가 소유의 토지는 국유지고,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는 공유지라고 부르는데, 그때 공짜는, 예, 공평할 공짜. 또는 국공립 학교 할 때 그때 공입니다. 예. 그런 공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가 있습니다. 국유, 공유, 사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공짜, 공산주의 할 때 그 공짜, 공통적으로 할 때 그 공짜인 것이죠. 그 공유인데, 이거는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합유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총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유권의 종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먼저 하나 참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아예 소유권이 없는 것이 있어요. 아예 소유권이 없는 거. 그거는 무주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국가 소유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소유도 아니고 개인 소유도 아니고 아무 소유도 아닌 거. 예를 들어 공기 뭐 이런 겁니다. 공기가 누구 소유죠? 또는 뭐 바닷물, 이 바닷물이 누구 소유냔 말이죠. 뭐 사실 소유가 없죠. 예,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무주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책 전체에서. 사유재산이 아닌 것들 중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가 무주물, 주인이 없는 거,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주인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국유지, 국유. 이거는 국가 소유고, 공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유고. 근데 이거는 무주물하고 다르잖아요. 분명히 관리하는 국가가 있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공기 같은 무주물은 뭐냐? 그럼 뭐 특별히 관리하는 누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아닌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 함께 공짜,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공유는 뭐냐? 그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이죠. 등기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처분하고 나면 그 한꺼번에 등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쪼개서 이제 수익을 가져간다. 뭐 이런 의미에서의 그 공유고, 합유, 총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참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 먼저 총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마을회관의 주인은 정확히 그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을회관은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쓰잖아요. 예? 예,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그 사람이 떠날 때, 그러면 마을 주민이 이사를 갔다고 할 때, 그 마을회관을 떼가거나 뭐 거기 지분을 일부 팔아가지고 가져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을 주민인 한은 그 마을회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권리, 배타적인 권리가 바로 이 총유인 것이죠. 근데 마을 주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그 마을회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을 주민들이 다른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걸 쓰려고 할 때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합유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조합 소유 같은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단이 뭐 어떤 집 하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잘 했다 이거. 근데 집단이 해산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쪼개가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 또 합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아주 익숙한 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 반대되는 개념들이 뭐냐? 사유재산이 아닌 것들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주물이 있고 국가 소유가 있고 또 민간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있고 또 조합 소유 같은 것이 있고 마을 소유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거 처분 못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사유재산으로 즉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그런 재산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기조인 것이죠. 근데 그 구체적인 형태가 그러면 합유냐, 총유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딱 부러지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가급적인 근데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 중에 가장 손쉬운 것이 우리가 지금 뭐 집을 소유한다든가 또는 땅을 소유한다든가 자동차를 소유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의 그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공유지의 비극 때문이다라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뭐 그 경제학자인 하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이것은 그 중세의 목초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세의 목초지들이 말이죠. 목초지들이 이제 그 마을 공동 소유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아무나 이제 그 소나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초지에서 이제 풀을 뜯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풀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어 처음에는 소나 마을 가축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초지가 충분히 이제 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생산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소나 마을 숫자가 이제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나 말의 주인들이 서로 먼저 뜯어 먹이려고 자기 소나 말한테. 왜냐하면 나중에 오면 말이죠. 그거, 풀이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먼저 뜯어먹이려고 그냥 와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풀이 자랄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풀을 먹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공짜로 다 먹일 수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못 먹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갖고 이제 이런 그 경제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정리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의 예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우리 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굴비가 비싸. 우리 연안에서 말이죠. 조기가 안 잡힌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굴비 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평도 조기잡이 뭐 굉장히 교과서에 다 나왔었죠. 연평도 조기잡이 하면 엄청나게 그냥 유명했고 엄청나게 이 서해안에서 굉장히 굴비가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거의 안 잡힌다. 왜? 이게 공유지의 비극 같은 거죠. 아니, 그 바다의 물고기라고 하는 거야. 그냥 잡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먼저 잡는 게 장땡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서로 그냥 열심히 잡은 거예요. 그냥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공유 바다가 아니고 누구의 사유 바다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바다에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씨가 마르도록 물고기를 잡게 내버려 뒀겠느냐? 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낚시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주인이 없는 낚시터는 분명히 씨가 마른다. 주인이 있는 낚시터 같으면은 씨가 마르게 내버려 두냐? 씨가 마르면 낚시터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것일수록 사유재산으로 삼아야
그 재산이 잘 관리되고 귀하게 쓰이고 가치가 유지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바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유재산이 왜 필요하냐, 공유주의 비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면요. 사실은 근데 그 반대로 사유재산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정말 그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으로 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기가 그런 것이죠. 공기를 이걸 사유재산, 공기에다 등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굳이 거기를 뭐 등기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공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공기다,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예. 공기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뭐 무한히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바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굴비, 조기가 이제 씨가 말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명태도 뭐 거의 그런 상태인데, 물론 명태는 이제 수온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자, 근데 요즘 보면은 저는 오징어라고 하는 이 생선은 이거는 무한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죠. 저 어릴 때 저는 강원도 묵호라고 하는 이제 지금 동해시죠. 그 어촌에서 자랐는데 그때 뭐 오징어가 오징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봐도 여전히 오징어는 뭐 무한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는 번식력이 워낙 커서 이거는 아무리 잡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생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굳이 사유재산으로 삼을 필요성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유재산으로 삼는 방식이 있잖아요. 바다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갯벌 같은 거요. 낙지를 잡거나 바지락을 잡거나 이런 갯벌들은 보면은 그 일정 면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동네 어촌계 소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총유의 형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배타적인 이용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못 잡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들이 힘을 합치든 어쨌든 간에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인센티브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굳이 오징어 같은 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아무나 가서 잡으면 되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부족할수록 사유재산으로 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족할수록 사유재산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사유재산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책의 3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히말라야의 셀파족의 사유재산권 이야기를 여기서 또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셀파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셀파라고 하는 게 무슨 영어인 줄 알았는데, 히말라야 등반할 때 짐 짓고 가는 포터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셀파라고 예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파라고 하는 게 짐 져서 날르는 사람을 얘기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게 그 종족 이름이더군요. 아무튼 히말라야 네팔 고산지대에 사는 그 사람들인데, 여기에도 이제 요즘에는 워낙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 또 거기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입들이 생겼습니다만은, 예전에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기본적으로 2000m, 4000m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는 지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실제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의 한계선이 한 3000m 된대요, 해발. 그러니까 3000m 넘어가면 풀만 자라고 4000m를 넘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 자란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모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어떻게 생길까요? 어느 땅이 희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희소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 귀한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자, 근데 여기서 희소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산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좁아지니까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토지의 면적은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해발 2000m 정도의 그런 고도에서는
비교적 땅이 넓은 거죠.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3,000m 되고 4,000m 되고 5,000m 되고 8,800m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거의 뭐 손톱만큼만 땅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희소할 것 같습니까? 부존양으로 따지면 많으냐 조금이냐 또는 넓으냐 좁으냐로 따지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땅은 넓어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땅은 좁아지죠. 그 히말라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희소한 거는 어디냐? 그 밑에가 희소한 거예요. 넓은 땅이 희소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희소하지 않다. 왜? 관심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누가 4,000m 이상의 땅을 갖고 싶어 하느냐는 말이에요. 아무도 4,000m 이상의 땅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다 뭐 하겠어요? 요즘이야 뭐 이제 그 히말라야 트레킹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무슨 베이스 캠프도 만들고 뭐 그런 용도가 있겠지만 예전에야 거기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다. 그냥 그 땅이 아무리 좁은들 전혀 부족하지 않는 거죠. 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소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다. 인간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희소하지도 않은 것이다.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부족할수록 희소할수록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생겨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히말라야에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3,000m 미만의 3,000m 해발 3,000m 아래쪽의 땅은 실질적으로 논밭 그 주택 토지 그러니까 그 집터 같은 것들이 다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유화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00m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뭐 이게 국유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무주무리 상태가 된 거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땅인 겁니다. 그럼 3,000m에서 4,000m의 땅은 뭐냐? 이것은 총유 개념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그러니까 배타적인 이용권을 가진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야크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블랙 야크 뭐 이런 거 선전합니다만은 그 야크들을 이제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풀 먹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목초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을 단위로 이용이 된답니다. 그런데 3,000m 이하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각쪼각 짜겨져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소유권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또 희소할수록 부족할수록 사유재산 관념이 철저해지고 실제로 그런 제도가 등장을 하는 것, 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